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168페이지입니다. 챕터 8 해가지고 법률행위의 대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까다롭기도 한 부분이에요. 근데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어려울수록 기본적인 것만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내용 자체가 쉽다면 깊이 있게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것만 내면 수험생분들이 다 마치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어요. 쉬운 부분은. 근데 내용 자체가 좀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은 굳이 깊이 있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내용이 까다롭고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내주셔도 우리 수험생분들이 많이 틀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하시는 경향이 있냐면 어려운 부분은 굉장히 깊이 있게 하시고 쉬운 부분은 대충 보시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은 쉽다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은 좀 판례까지 검토하시고 깊이 있게 공부하셔야 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반사회적 법률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내용 자체가 좀 까다롭고 복잡하다면 굳이 깊이 있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확실하게 내 거로 정리하시면 돼요. 이 법률행위 대리 부분도 좀 까다롭게 느끼시는 부분이긴 한데 판례를 좀 몇 가지 검토하긴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틀을 완성하고 무슨 내용인지를 이해하시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맞출 수 있으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168페이지 보시면 서술 해가지고 대리제도의 의의가 나오고 대리의 개념 및 특징이 나오고 대리의 사회적 개념이 나와요. 기능이 나와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런 문제거든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네가 내 대신 종로 가가지고 아파트 좀 사라 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그래서 갑이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죠? 본인이고 을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대리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을 대리인이 종로에 와가지고 병과 만나서 아파트에 대한 매매 계약을 했다. 법률 행위를 하면 요 매매 계약 효과가 누구한테요? 갑에게 발생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매매 대금은 갑이 병에게 지급해야 되는 거고요. 또 대금을 받았다면 이전 등기도 병이 갑에게 해야 되겠죠. 따라서 대리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타인을 위하여 대신 법률 행위를 해주는 사람이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 좀 부족합니다. 우리가 타인을 위하여 대신 법률 행위를 한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표시한다는 말이고요. 또 의사를 표시하려면 그 전 단계로서 뭐가 필요하냐면 의사를 결정하는 단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스스로 의사를 결정해서요. 결정된 의사를 타인에게, 상대방에게 표시함으로써 본인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해주는 사람이 대리인이다. 이게 개념이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논점은 요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리를 이해하실 때 남을 위해서 대신 일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대신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남을 위해서 대신 일해주는 사람은요, 우리가 사자라고 해서 별도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리에서 처음에 이제 범하는 여러분들의 오류가 뭐냐면 실컷 대리를 공부하시고 나서 머릿속에서는 엉뚱한 사자를 생각하셔가지고 이상하고 말도 안 되고 틀리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타인을 위하여 대신 일해주는 사람은 사자고요. 타인을 위하여 대신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 대리인이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이 대리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권 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이 사람을 임의 대리라고 하고요. 또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법정 대리거든요. 그래서 법정 대리는 친권자 후견을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우리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대리인이 뭐죠? 친권자인 거잖아요. 이런 얘기죠. 아이가 미성년자인 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 나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 물어보면 엄마가 뭐라 그러죠? 먹지 마, 살쪄. 다시 말하면 대리는 대신 아이스크림을 먹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대신 먹을지 말지 뭐 해주는 사람이라고요?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다 라는 거 꼭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능입니다. 임의 대리인을 통한다면 갑은 서울에 앉아 있으면서도 제주도에 있는 땅을 구입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임의 대리는 하고자 하는 일을 좀 더 폭넓게 할 수 있다. 사적 자체를 확장하는 기능이 있고요. 법정 대리는 일반적으로 친권자 후견인을 말할 테니까 본인은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을 말하겠죠. 다시 말하면 좀 능력이 뭐예요? 떨어지시는 분들이죠. 능력이 부족하신 분들이죠. 다시 말하면 이러한 본인의 부족한 능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 결국 뭐예요? 법정 대리니까. 법정 대리는 사적 자치를 뭐 하게 되냐면 보충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대리는 사적 자치를 확장하기도 하고 보충하기도 하는데 사적 자치를 확장하는 것은 무슨 대리가요? 임의 대리가요. 사적 자치를 보충하는 것은 무슨 대리가요? 법정 대리가 하게 된다. 이게 뭐죠? 사회적 기능이 되는 거죠. 그 다음 2번 대리의 삼면관계란 말이 나오는데 이제부터는 등장인물이 반드시 세 사람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삼각형 모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삼면관계라고 하고요. 3번 대리의 본질에서 1번 대리의 본질에 관한 학설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 하나도 아닙니다. 이거는 의미 없는 학설인데 뭐 이런 문제입니다. 왜 법률행위를 을이 했는데 그 효과가 을에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갑에게 발생하느냐? 요거에 대한 의문이에요. 첫째, 겉보기에는 을이 법률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갑이 하는 거기 때문에 갑에게 효과가 발생하는 거다. 이게 뭐죠? 본인 행위설이고요. 겉보기에는 을이 혼자서 법률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갑과 을이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효과 기속된다. 이게 뭐죠? 대리인 행위설입니다. 근데 이런 학설은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법률행위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대리인이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왜 효과는 본인에게 발생하는 거죠? 아니 민법이 그냥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대리인 행위설이고요. 우리 민법과 판례는 대리인 행위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주체도 대리인인 것이고 의사를 결정하는 주체도 누구예요? 대리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2번 대리와 구별해야 할 개념에서 첫 번째 뭐가 나오죠? 대표가 나와요. 그죠? 자, 대표 이제 우리가 이해되시겠죠? 자, A라는 법인이 있어요. 요 A라는 법인의 대표인 갑이라는 이사가 을과 만나서 법률행위를 하면 요 법률행위는 누가 한 거죠? 법인 자신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법인에게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대표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대리는 본인과 을이 독립된 법인격체인 거죠. 근데 대표는 법인의 손과 발과 같은 역할을 하는 법인의 기관인 거죠. 따라서 이사, 대표행위가 법인에게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요 대표행위 자체가 누구기 때문에 법인 자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대표는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에도 불법행위에도 뭐가 돼요? 허용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대표행위는 이꼬로 법인 자신행위니까 대표가 한 것이 법률행위든 사실행위든 불법행위든 다 누구에게요? 법인에게 효과가 기속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대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 결정할 일이 있는 의사 표시가 있는 법률행위에 한해서만 대리가 허용된다는 점에서 뭐가요?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사자입니다. 사자는 이러는 거죠. 본인이요 의사를 결정했어요. 본인이 의사를 결정했는데 그 결정된 의사를 의를 통해서 병에게 표시하거나 또는 전달했다면 이런 사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사자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 되려면 반드시 스스로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의사를 결정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자는 누가 의사 결정하는 거죠? 본인이죠. 다시 말하면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단순히 전달해 주거나 표시해 주는 사람 우리가 뭐죠? 사자라고 하고요. 시작부터 말씀드렸지만 따라서 단순히 누가 시킨 일을 하는 사람은 대리인이 아니라 뭐예요? 사자인 거죠. 그 다음에 사자는 스스로 뭘 하진 않아요? 의사결정하지 않아요. 따라서 사자는 법률 행위뿐만 아니라 의사결정할 일이 없는 사실행위나 그 다음에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허용된다는 점에서 사자는 특색이 있고요.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 결정할 일이 있는 의사 표시할 일이 있는 법률 행위 안에서만 대리가 허용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죠. 3번 간접 대리가 나오는데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말로 말씀드리면 자 위탁 매매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위탁 매매처럼 물건을 판매할 때는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하고요. 매매 대금은 직접 자신이 수령했다가 본인에게 전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를 우리가 간접 대리라고 합니다. 왜 이걸 간접 대리라고 하냐면 일반적인 대리의 경우에는 을과 병이 매매 계약을 하면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이 을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갑과 병 간에 직접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직접 대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위탁 매매와 같은 간접 대리는 상인을 통해서 물건이 전달되고요. 상인을 통해서 대금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간접 대리라고 합니다. 4번 간접 점유는 여기서 설명 안 드릴 거고 점유권 할 때 설명드릴 거고요. 5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여기서 설명 안 드리고 채권법 강론 시간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리와 구별해야 될 개념에서 주의하실 것은 1번 대표, 2번 사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3번 대리가 허용되는 범위가 나옵니다. 첫째, 대리는 법률 행위에 한해서만 허용됩니다. 왜냐하면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니까요. 다만 법률행위 중에서 제외되는 게 있어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가족법상 행위는 신분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인을 한다, 약혼한다, 이혼한다 같은 의사결정은 누구만요? 오로지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거고요.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리가 허용되지 않죠. 따라서 대리는 가족법상을 제외한 가족법상 법률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해서 대리가 허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2번 준법률행위입니다. 자, 사실행위든 준법률행위는 의사 표시가 없고 의사 결정할 일이 없기 때문에 대리가 허용되지는 않는 거예요. 다만 의사의 통지와 간념의 통지에 대해서는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의사의 통지와 간념의 통지는 의사 표시하고 어떻게 해요?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헷갈리는 분이 계신데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 결정할 일이 있는 법률행위에 한해서만 대리가 허용이 됩니다.
다만 의사의 통지와 간념의 통지는 의사표시와 유사하기 때문에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되기는 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4번 대리의 종류해 가지고 임의적으로 수권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주어지게 되면 임의대리고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지게 되면 법정 대리가 되고요. 2번 능동대리, 수동대리.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는 능동대리고 상대방이 하는 것을 받는 것은 뭐죠? 수동대리예요. 뭐 개념은 어렵지 않은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자,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능동대리가 대리의 본질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인데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의사를 상대방이 결정하는 거지 대리인이 실질적으로 뭐 하지 않고 있어요? 의사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대리인이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결국 능동대리를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요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를 동급으로 병렬적으로 이해하게 되면요 나중에 문제 푸실 때 또 틀릴 위험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 결정할 일이 있는 능동대리를 하는 사람이 누구죠? 대리인입니다. 다만 부수적으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도 있다. 수동대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능동대리가 주된 것이고요. 수동대리가 부수적이고 종된 것으로 이해하셔야 문제 풀 때 또 헷갈리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에서 유권대리, 무권대리.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대리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뭐죠? 유권대리고 대리권이 없다면 뭐가 되겠어요? 무권대리고 물론 무권대리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뒤에서 따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우측에 제2절 해가지고 이제 뭐가 나옵니까? 대리권이 나옵니다. 1번 대리권에 의 권리가 아니라 권한입니다. 전에 우리가 했지만 권리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권리라고 해요. 따라서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뭐죠? 권한이고요. 물론 대리권을 가지고 법률행위를 하면 자신에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효과가 있는 거니까 이것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2번 대리권의 발생 원인에서 1번 법정 대리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교재에는 좀 넣어놓긴 했는데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족상속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법정 대리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친권자와 후견인이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번 임의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1번 수권행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대리권을 주는 행위가 뭐죠? 수권행위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네가 내 대신 종료 가가지고 아파트 좀 사라. 이게 뭐예요? 권한을 주는 행위 수권행위고 요 네가 내 대신 아파트를 사라는 것은 명백히 뭐이죠? 의사표시죠. 지금 본인이 뭘 원하고 있어요? 아파트를 사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명백히 뭐예요? 의사표시니까 수권행위는 법률행위라는 점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2번 수권행위의 성질에 대해서 계약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단독행위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통설과 판례는 수권행위를 단독행위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대리권을 주는 행위는 뭐 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갑의에게 주는 거라는 거죠.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뭐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민법 117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법 117조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 대리인은 행인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특별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숙권행위를 계약으로 이해해가지고 을이 승낙을 해야 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결과적으로 제한 능력자는 뭐가 안 돼요? 대리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행위 능력이 없더라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는 민법 규정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규정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우리 통솔과 판례는 대리권을 주는 숙권행위는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뭐죠? 단독행위다. 따라서 을로부터 뭐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민법 117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행위 능력이 없더라도 제한 능력자더라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나번해가지고 기초적 내부관계란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대리권은 일방적으로 주는 뭐죠? 단독행위인데 아무한테나 주느냐? 뭔가 주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부부여서 대리권을 주는 경우도 있겠죠. 여보, 나 바쁘니까 당신이 내 대신 종로에 가서 아파트 좀 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갑이 사장이고 을이 직원이어서 고용관계에서, 아니면 갑이 을에게 사무처를 부탁했다 위임을 해서 이렇게 대리권을 주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 이유를 뭐라 그러냐면 기초적 원인관계, 기초적 내부관계라고 하고요. 기초적 내부관계와 숙권행위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숙권행위의 독자성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가 되는 것은 다본인데 숙권행위의 무인성, 유인성이 나와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기초적 내부관계가 무효나 취소가 됐을 때 숙권행위 영향을 주느냐 안 주냐 문제에 있어서 영향을 안 준다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무인성이고요. 기초적 내부관계가 해소가 되면 자동으로 대리권이 없어져 버리는 거다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뭐죠? 유인성을 취하고 있는 견해인데 넘겨보시면 관련 판례가 나와 있는데 우리 판례는 무인성을 취합니다. 따라서 기초적 내부관계가 무효가 되더라도 뭐에는 영향을 안 줘요? 숙권행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기본적 태도입니다. 이 판례는 은근히 중요한데요. 판례의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요, 을과 만나가지고 뭘 했냐면 도박을 했어요. 도박을 해서 갑이 을에게 도박빚, 도박 채무를 부담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다. 물론 다 아시다시피 이 도박빚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갚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은 가장 무서운 빚이 또 뭐이기도 해요? 도박빚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 내가 너한테 당장 줄 돈 5천만 원은 없는데 내가 아파트 한 채가 있다. 네가 이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그 돈에서 5천만 원 받아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가 내 대신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뭘 한 거죠? 숙권행위를 한 거죠. 그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도박빚을 변제하는 것은 물론 반사회적에서 무효예요. 우리 판례는 뭘 취해요? 무인성서를 취하죠. 따라서 이게 무효라 하더라도 뭐에는 영향을 안 줘요? 숙권행위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따라서 여전히 이 숙권행위는 뭐예요? 유효한 것이니까 을은 적법한 대리인이고, 따라서 을이 대리인으로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병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판시하고 있고요. 다시 말하면 기초적 내부관계가 무효래도 뭐에는 영향을 안 줍니까? 숙권행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스 밑에 3번 숙권행위 상대방, 대리인이 될 자가 상대방이고요. 방식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고요.
4번 수권행위 철회. 대리행위를 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가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이 나오는데 요거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부터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